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가 123페이지예요. 거기 가면 표시 광고에 대해서 요 내용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 하냐면, 부당한 광고는 하지 마라. 부당 표시 광고 금지.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이 엉터리면 안 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쪽은, 광고 낼 때 여기든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돼. 이거 빼먹으면 과태료야. 이건데 요쪽은 뭐예요? 그 광고한 내용이 엉터리면, 거짓이면 혼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관리비 같은 것은 인터넷 광고할 때 관리비 7만 원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관리비 7만 원이라고 광고를 했는데 7만 원이 아니고 사실은 10만 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7만 원이고 싸게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이제 이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당 표시 광고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사실은 밑에 보시면 회색 바탕 박스에서요. 가로 3번에 1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여러분들은 1번에서 그 끄트머리에다가 허위 매물 광고다 이렇게 있지도 않는 매물을 광고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위 매물 광고라고 줄여서 알아두시고, 자 2번 밑줄 긋습니다. 또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2번 중에 보면 거짓으로 표시 광고라고 하는 것은 거짓 광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가격을 거짓으로 하거나 관리비 같은 거 잘못 얘기하거나 광고하거나 그런 거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2번에 뒤에 보면 사실을 과장되게 표시 광고한 거 이렇게 돼 있죠. 과장되게 표시 광고. 이거 과장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당한 광고가 뭐냐. 응? 광고는 앞에 가면 맨날 표시가 붙어요. 그러니까 표시 광고나 같은 말이에요. 그럴 때 부당하다는 게 뭐예요? 허위 매물 광고하거나 거짓 광고하거나 과장 광고하는 거지. 이러면 내용이 엉터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매물 이제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 올릴 때도 보면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사진 찍을 때 각도라든지 뭐 이런 거 잘 봐가지고 봤을 때 올려놨을 때 손님 입장에서 마음에 들도록 그 찍어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실제 매물이 아닌데 그 나온 물건의 사진이 아니고 다른 괜찮은 물건의 사진을 딱 올려놓고 그 물건인 것처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거. 그쵸? 우리 강사들도 보면 프로필 사진 찍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럼 이제 강남에 있는 스튜디오 가서 찍어보라고 그래요. 그럼 막 찾아가 막 주소 내비 찍어서 가면 보통 지하실에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좀 큰 규모가 큰 게 있고 좀 조그맣게 있고 그러는데 큰 것은 막 안에서 막 이렇게 분 발라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이제 거기 그 찍는 또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하여간 이렇게 옆에 포즈 막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막 이렇게 지시해. 그렇게 딱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거. 그것도 해본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옆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 막. 그 카메라 딱 들이대면 자기가 알아서 막 포즈를 취하잖아. 그러면 옆에서 그거 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서 다 포즈를 취해주니까. 근데 저희들은 뻣뻣해갖고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됐잖아. 근데 그렇게 찍고 나오면 나중에 그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프로필 사진에서는 막 일단 찍을 때부터 좋은 각도로 찍고 두 번째는 그 나온 사진을 또 만져. 그래가지고 딱 보내주니까 영 딴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사진을 보내주더라고. 보내줬는데 아니 뭐 누구 사진을 보내준 거야 이거? 누구지? 이렇게 저가 저를 못 알아볼 정도로 거짓 광고입니다. 과장 광고예요. 그것도
지금 찍었는데 그 나온 거 보면 지금보다 한 10년 막 15년 어리게 막 나오잖아 사진이. 예? 그러니까 매물 광고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지. 남자가 이렇게 그 광고 모델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여성이 나와서 이렇게 광고 모델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실장 없어. 거기 이제 광고하는 그 모델이 있는데 그 이제 실물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그 사람은 거기 일하는 실장이 아니야. 근데 아주 멋지다 오는 그런데 아주 예쁜 실장님이 막 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 물건도 막 좋아 보여. 가서 이제 그 실장 얼굴이나 보려고 딱 왔는데 없어, 실장. 그 실장 없어. 그 광고하는 그 부동산에서 광고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유인하는. 그리고 다 이런 데 걸릴 수 있겠죠.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 이런데. 그런 거 단속합니다, 이제. 자, 그렇게 두 가지 1번, 2번 하셨으면 됐고요. 이거 어기면 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좀 금액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로 3번 허위 매물 및 가격 등 부당 표시 광고 금지라고 돼 있고 그 옆에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과라고 딱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명시 의무, 여기는 부당 광고 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형식, 여기는 내용, 여기는 100만 원 이하, 여기는 내용이니까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124페이지 한번 가보십니다. 124페이지 네모 2번 보면 제목에 뭐라고 돼 있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터넷 표시 광고에 대한 뭐요? 모니터링,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인터넷 광고 요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거니까 이거 제대로 요거 집어넣고 광고하는지, 인터넷 광고할 때 요걸 이렇게 거짓 광고나 허위 매물 광고 하진 않는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니터링에서 감시해야 되겠죠. 누가 감시합니까? 요걸 물어봐. 누가 감시한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은평구청장 모니터링 못합니다. 은평구청장은 아무래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KT 이런 데다가 막 정보 달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상대하는 게 은평구청장 수준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한다. 그 국장을 물어봐요. 그게 핵심.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오른쪽 125페이지 제일 아래 하나 체크하고 갑니다. 제일 아래 보면 네모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금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공 아닌 사람인데 광고를 내서 매물 광고 걸려. 근데 이것은 크게 걸려.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왜요? 부동산 사장님 아닌 사람이 광고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형사처벌이야. 과태료 같은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동산 컨설팅 업자예요. 그런데 중개하면 안 되잖아. 근데 컨설팅 업자가 중개한다고 대외적으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광고를 낸다고 실제 중개 활동을 해. 근데 계약서 쓸 때만 일반 부동산을 이용하니까 자기는 중개 사무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없어. 그러니까 컨설팅 사무실을 차려놓고 똑같이 해 그냥.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사장님 아니죠. 근데 광고, 매물 광고 같은 거 올렸죠. 형사처벌이라고. 근데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전문 직종들, 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중개사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이제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좀 법을 위반했잖아. 그러면 살살 때려요. 과태료, 살살 때려. 근데 자기 가족 아닌 사람이 뭐 잘못했죠. 잡아 죽여. 그러니까 변호사들 자기들끼리 말 때는 뭐 과태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근데 변호사 아닌 사람 했죠. 목을 졸라 죽여. 이거예요, 이거. 그게 모든 직종이 다 그래요. 세무사 아닌 사람은 뭐 상담해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 진짜 그건 크게 처벌받아요. 전문 직종 그게 다 있어요. 자, 넘어가시고요. 이번에는
좀 많이 넘어갑니다. 쭉쭉쭉. 중간 거는 했죠. 옛날에 다 했는 거니까 넘어가고 이번에 어디 가시냐면 교재 161페이지 갑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나갑니다. 161페이지가 뭐냐? 요게 161페이지가 어떤 거냐면 중개법인의 업무예요. 중개법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거지. 할 수 있는 업무가 총 7가지예요. 7개. 그럼 중개법인은 그 7가지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면 종별 겸업 범위라고 돼 있죠. 제목은 그렇게 달려 있는데 밑에 가보시면 밑줄은 긋지 마세요. 14조에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바로 그냥 법인인 개업 공인인계사 하는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쵸? 자, 법인인 개업 공인인계사는 다른 법에 규정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밑줄을 긋지 마세요. 여기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이 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못한다고 돼 있어요. 못한다고 돼 있죠. 끝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중개법인은 줄여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중개업이 본업이에요. 그런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일단 5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넘기시면 그것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그런 거 아니죠. 방금 전에 2항에 나와 있는 업무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2항에 나와 있는 업무까지 하면 총 6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밑줄 안 긋었어요. 놔두시고 중개법인은 본업은 중개업이에요. 이걸 뭐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5가지 업무에다가 2항에 규정된 업무까지 하면 6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 부업이에요. 부업. 이게 본업이고요. 그러니까 자 본업이 중개업, 부업거리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가지. 그럼 7가지 아닌 것은 나머지는요? 법인은 중개법인은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하면 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본업에다가 6가지, 부업 7가지만 딱 할 수 있어. 그래서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걸 매년 물어봐. 작년 시험에도 한 문제 나오고. 한 해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4조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암기보다는 14조에 어떤 업무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162페이지 넘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밑에 가면 네모 2번이 나와요. 그 네모 2번이 부업입니다. 부업. 겸업이라고 돼 있죠? 부업이에요. 부업. 부업거리가 6개 있다고 그랬죠? 그걸 하나씩 봅니다.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제목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상업용 건축물 이렇게 하면 상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죠? 임대관리. 그죠? 상가 같은 거 임대관리하는 거 보면 규모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면 보통 이제 친척들 좀 일정한 직업 없는 친척들한테 너가 관리해서 직하면 소장 주면서 관리하게 만드는 경우 있죠. 그게 임대관리입니다. 그래서 임대관리라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것은 거기 공실이 있어. 그러면 거기 공실에다가 상가 임차인을 구해서 채워 넣는 거야. 그 건물주 대신에. 건물주는 나타나지도 않아. 골프 치느라고 바빠. 그러면 이제 그 관리해주는 동생이 관리해줘. 그러면 이제 대신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이제 계속 재계약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보증금 얼마 올리지? 계약 기간 얼마까지 하지? 그거 다 알아서 해줘요. 그 임대관리. 그것을 지금 상업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 동생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지만 그거 딱 자격이 필요 없죠. 그런데 임대관리 요것을 중개법인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본업이 이제 중개업이야. 그런데 부업거리로 임대관리를 하게 되면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죠. 상가 빌딩을 갖다가 관리해준다. 한 달에 얼마씩 받기로 했다. 그런 거. 그럼 중개업 하면서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원룸 주택이 있는데 원룸 방이 100개야. 주인이 그거 다 관리하려면 이건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임대 관리하는 요 법인한테 딱 맡기면 이 임대 관리하는 법인이
대신 관리해줘. 아까처럼 재계약도 해주고 월세 올리고 방 비었으면 채워놓고 그죠? 이렇게 월세 안 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족치고 이런 거 해요. 임대 관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임대 관리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늘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누구도 할 수 있다? 중개법인.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중개법인 업무라고 지금 배우시잖아요. 시험도 그렇게 나오지만 여러분도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자격증 따서 중개업소를 오픈하면. 그러면 여러분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중개업만 할 게 아니고 중개사무실을 주로 하는데 이런 임대관리 같은 걸 같이 하면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시장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사무실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임대 관리하는 빌딩을 원룸을 막 한 10개를 관리한다. 그러면 중개업을 못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한 2-3개 정도 관리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 선에서 중개업이 본업이니까. 그죠? 만일에 대비한 거니까. 월세는 꼬박꼬박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업거리를 생각해 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돼. 근데 시험은 중개법인 업무다라고 배우지만 여러분도 이거 다 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이게 임대관리입니다. 임대관리.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 나왔습니다. 제목 위주로 보시면 돼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고 써져 있죠. 이것을 우리가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부르자고요. 조문에는 컨설팅이란 말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컨설팅, 우리끼리는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중개업만 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그 손님들이 물어보는 일이 많을 거예요. 김 사장, 이거 내가 지금 이거 땅 갖고 있는데 이 땅 이거 어떻게 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이 농지인데 산지도 지금 10년이 넘었어. 가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담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가격 오르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면 사장님, 여기서 사장님은 이제 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만집시다. 이 농지 이 상태에서 이거 팔려고 그러면 이거 작자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집을 지을 수 있는. 가끔 보니까 이 건축업자들은 이 사람들은 땅 찾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사장님 이걸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땅을 이렇게 만져서 집 질 수 있는 대지로 좀 바꿉시다. 그래서 팔면 쉽게 팔릴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싸게도 팔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떻게 그거 바꾸는 거야? 그러면 그거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농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그거 이제 어느 정도 대지로 조정됐죠? 비용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럴 거예요? 딴 데 가서 팔아달라고 내놓을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한테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도 해요? 중개를 해주지. 그러면 이때는 중개 보수도 받지만 컨설팅료를 같이 받으니까 단순히 중개했을 때보다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도 하면서 부업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컨설팅으로 유도합시다. 컨설팅의 범위는 대단히 넓어요. 세무 컨설팅도 컨설팅에 들어가요. 이거 세금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세무 컨설팅은 돈 받아가면서 하잖아. 그러면 그것은 세무사법에 걸려. 세무사 아닌 자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돈 받으면 안 돼, 그건.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안 되고, 뒤로 받아야 돼, 돈을. 앞으로 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전문 직종은 다 자기 밥그릇 지키는 그런 방법이 다 있거든요. 세무사 아닌 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죽여. 뭐 이렇게. 이런 게 다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걸리면 안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의 제공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는 경영이란 말이 2번씩이나 나와요. 그러면 경영 컨설팅이라고 우리끼리 하는 거야. 조문에는 그 말이 없어도. 그럼 이게 뭐냐면 중개업소를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경영 컨설팅. 근데 그거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경영 컨설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을 갖다가 용어로 쓸 때 뭐라고 써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앞쪽에 보면 여러분들은 형광펜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 거기다가 형광펜을 칠하시는 거예요. 맨날 거기 물어봐.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하고 공인중개사란 말은 같은 말입니까?
이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장님이요. 공인중개사는 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증.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그러면 아니야. 누굴 대상으로 해야 돼? 부동산 사장님. 그러니까 여기 형광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이다. 그죠? 이 분양 대행도 부업거리로서 매력적이에요. 일단 분양 대행은 분양을 대신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신축 빌라입니다. 그 빌라촌에 있는 어떤 구축 빌라를 헐고 신축 빌라를 지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신축 빌라 딱 지었을 때 그 신축 빌라를 갖다가 그 분양, 그러니까 단독주택 건물 주인인데 어떤 사람이 그 단독주택을 사갖고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보거든요. 빌라를 지어서 이제 분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양을 할 때 중개업소 사장님이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 사장님 이거 일일이 맡아가지고 분양하시려면 힘드시고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 가격에 분양시켜 드릴 테니까 저한테 맡겨보세요. 이렇게 접근하시고 대신 이거 분양이 되면 한 차당 얼마씩은 저한테 이제 책정해서 저도 이제 광고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중개법인도 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분양 대행. 중요한 일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빌라촌에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가격이 이렇게 아파트처럼 비싸지 않잖아요. 그리고 중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복비 받는 것도 얼마 그렇게 큰 보수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메리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신축 빌라 같은 거 나왔을 때, 그죠? 분양 대행하고 비슷한 행위를 해요. 그래서 그때 챙긴 돈이 뭐 400만 원 한 건에 500만 원 뭐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것이 빌라촌에서 영업하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뭐죠? 중요한 알바 같은 겁니다. 응? 그것 가지고 하나 그 제대로 하면 한두 달 그냥 월세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또 할 수 있어. 편안하게 하면 더 잘 때 일도. 그리고 막 콧노래가 나와. 그러면 왔던 손님도 좋은 기운을 받아. 그러면 거기서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막 월세도 못 내가지고 계속 독촉 전화를 받아. 그러면 손님이 와도 반갑긴 하지. 근데 얼굴에 그게 나타나거든요. 앉으시죠. 힘도 없어. 아이고 딴 데 가야 되겠다. 이 미묘한 것 같은데 참 그런 것도 참 이게 이 세상에는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기운 이런 것도. 자, 그 다음에 했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5번 갑니다. 또 5번에 보시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이렇게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목만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내용 필요 없는데 여기서는 밑에 가시면요. 자, 업무란 하면서 둘째 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줄 아래줄에 바로 가면 자 밑줄 긋습니다.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자 거기까지 밑줄. 그러니까 부동산님이 도배업체나 이사업체나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손님들이 물어봐요. 자 이번에 이제 집 사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 좀 고쳐갖고 들어가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님한테 괜찮은 인테리어 공사하실 분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싸고 잘하는데 싸고 잘하는데 그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인테리어 업자를 몰라도 잘하는 데 있다고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알아봐도 괜찮아. 다른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 중 괜찮은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때 알아봐도 괜찮지. 근데 손님 앞에서는 있다 그러고 알아봐. 이제 거기다 이제 맡기도록 그렇게 하면 그 인테리어 공사업자 그 사람 입장에서 공사 땄는데 그 나중에 그냥 입을 딱 그냥 씻을까? 아니지. 이 부동산님 다음에도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면서 뭐 선물이라도 하나 가져올 수 있잖아. 응? 아니면 괜찮은 인테리어 업자가 있다고 막 사장님이 막 얘기하면서 눈이 빛나. 그러면서 바로 이분이라고 하면서 남편을 소개시키는 거야. 남편이 뭘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남편이라고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사람이 그분이라고.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인데. 하여간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그게. 남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 아내는 중개 사무실 하시고 이렇게.
한 사무실을 쪼개서 둘이 양옆으로 해.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셋째 줄도 밑줄 좀 그으셔야 돼. 그 셋째 줄은 정확히는 두째 줄 끝부분부터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여기요. 같은 말이에요. 방금 전에 앞쪽에 밑줄 그은 거랑 지금부터 지금 읽은 거,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알선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알선, 동그라미. 그러니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뭐예요? 그치? 포장이사라든지 도배라든지 뭐 인테리어 공사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뭐요? 그런 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데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용역의 제공 그러면 도배를 직접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개법인이 중개업을 하면서 자기가 도배업을 해. 도배업을. 또는 포장 이사업을 해. 이사업을. 또는 인테리어 업체를 자기가 직접 운영해. 중개법인이. 그러면 안 돼요. 지금 14조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용역에 뭐죠? 소개만 하는 거. 소개. 자기가 직접 도배하면 안 돼. 중개법인이. 아시겠죠? 맨날 그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둘째 줄을 옆에 보면 주의할 것을 하면서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소개해주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뿐이지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줄기차게 물어봐요. 그냥 지겹게 물어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핵심. 일단 제목 두 줄을 밑줄을 그으시고요. 네 군데를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보시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경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법원 경매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요 공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공매 동그라미. 이 공매는 공개 매각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매하는 것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고 가장 대표적인 공매가 뭐가 있냐면요. 자산관리공사라고 있어요. 그죠? 온비드죠. 캠코 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거기서 맡아서 공매 처분을 해주는 것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세금 밀린 사람 부동산 처분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내, 밀렸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에서 세금 지방세 안 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부동산을 압류를 해. 그래서 은평구청에서 자산관리공사한테다가 위탁을 해요. 이 사람 지금 세금 안 내가지고 세금 받을 돈 이만큼 있으니까 이 사람 요 재산을 좀 강제로 팔아주쇼. 세금 좀 걷게. 이렇게 해서 자산관리공사한테다가 위탁을 한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가 그걸 팔아줘. 이것을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그래요. 이것은 세금을 걷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국세징수법 이렇게 나오죠. 옆에 뒤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앞에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아까는 이제 은평구는 지방세 밀린 거지만 세무서에서 압류하는 경우가 있어. 그 세무서는 국세가 밀린 경우야. 그러면 세무서에서 압류해서 처분하면 바로 이게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공매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뭐 다 필요 없고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이거나 경매 동그라미 쳤죠? 공매에 나온 물건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세금 때문에 나온 공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면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이라고 돼 있죠. 권리 분석 및 뭐 취득의 뭐요? 알선.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이다. 그죠? 알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알선의 동그라미 하셔야 돼. 알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의 동그라미 하셔야 돼. 대리는 대신 낙찰을 받아주는 거고요. 알선은 뭐냐면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 괜찮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거 괜찮아요. 받으면 금액은 알아서 하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선은 그냥 소개만 딱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한번 들어가 보시든지 이렇게. 대리는 완전히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알선은 소개만 시켜주는 거예요. 소극적이죠? 자, 이 업무가 지금 6번에 있는 건데 중요한 업무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네 군데 동그라미 친 게 이겁니다. 경매에 나왔네요. 아니면 공매에 나온 물건이네요. 자, 그거에 대해서 알선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리해 줄 수 있네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경매, 알선, 대리 이렇게 이 네 가지 동그라미 치셨죠? 업무가 네 가지예요. 지금부터. 경매 나온 물건인데 법원 경매 소개만 시켜요. 이거 하나. 첫 번째 업무 이거. 두 번째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인데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업무예요. 셋째 공매에 나온 물건인데 공매 물건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온 게. 공매 물건인데 소개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업무. 자, 마지막 네 번째 업무는 공매에 나온 물건인데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4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끼리 부를 때는 경공매 컨설팅이다 이렇게 부르자고요. 그럼 이게 보면 경매 알선, 경매 대리, 공매 알선, 공매 대리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가 4개인데 줄여서 경공매 컨설팅이다. 그러면 이걸 중개법인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못해요.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못해요.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거. 복덕방 할아버지는 지금 연세 높으시잖아요. 지금 중개업도 겨우 하고 계세요. 그런데 경공매 컨설팅까지 할 수 있다? 말이 안 된다. 자격증도 없는 분이. 그래서 경공매 컨설팅은 못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에 교재 가시면 동그라미 6번에서 동그라미 디귿번 세 줄을 밑줄 그으셔야 돼.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밑에. 특히 세 줄 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부터요.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공은 일을 할 수 없다. 이 일을 이게 뭐예요? 경공매 컨설팅을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사장님이 경공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모두는 아닙니다. 그거. 자,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업무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업무 있잖아요. 이 중에서 경매 물건 수는 되게 많아요. 공매는 물건이 많진 않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매 배우시고 경매 하신 분들이 조금 하면 시한 지나면 공매를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세요. 근데 공매 그 절차가 조금 다를 뿐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배우세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이걸 배우는데 이건 뭐 금방 배우시는데 공매 물건 중에서도 보면 괜찮은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매 물건 보다가 경우에 따라서 공매 물건 또 있나 이렇게 한번 볼 수는 있어. 근데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신 분 보면 이렇게 돈 갖고 있을 때 자, 괜찮은 게 있으면 소개시켜봐. 그럼 내가 돈 줄게. 이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너가 다 알아서 금액 적어서 다 낙찰 받고 내가 그냥 돈만 벌게 만들어줘.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대리예요. 대리. 아예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공매 컨설팅 중에서 시장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것은 경매 물건에 대해서 대신 받아주는 요게 시장 규모가 제일 커요. 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 대신 받아주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변호사들이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경매 전문 변호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 보수가 상당해요. 또 물건을 큰 걸 취급해요. 그러면 한 건 잘하게 되면 거기서 관련된 소송까지 다 해주는 거니까 의뢰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 같은 거 대신도 해주고 막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걸 원합니다. 그거 다 알아서 해주는 걸.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활약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들도 할 수 있게 바뀐 게 2000년도 초반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요. 근데 중개사한테도 개방이 됐어요. 이것도 역시 법무사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특권 계층을 없애겠다고 하는 그 당시 취지에 맞춰서 이제 개방이 됐어요. 대신에 그 전까지는 만약에 중개사가 경매 대리를 했죠.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고요. 매년 처벌받는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싹 들어가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 수가 없어진 건 아닌데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거 할 적에는 2005년도 노무현 정권 때 이거 할 수 있어. 중개사도 개방된 거예요. 대신에 등록을 한번 더 해야 돼. 이 등록은 법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법원에 등록하고서 하십시오. 이렇게. 여기 은평구에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평구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업도 하면서 경매 입찰 대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서부지방법원 관할이거든요. 그럼 서부지방법원장한테 등록을 한 번 더 하셔야 돼. 그러면 중개업도 하고 경매 대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업거리로 괜찮아요. 근데 경매 물건이 뭐 맨날 좋은 물건이 매주 나온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다른 지역은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초창기에는 자기 그 바운더리가 자기 요 중개 사무실 있는 그 근처 그 마을 은평구 그것만 그쪽만 신경 쓰시면서 중개업을 주로 해요. 그러다 가끔씩 한번 검사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은평구에 있는 물건 흐름 이런 거 가격 흐름 그런 것들 훤히 알고 있으니까 뭐 조사를 특별히 별로 할 것도 없어. 그냥 전문가예요. 근데 딱 보면 가격이 싸잖아. 부동산 사장님 중에서 경매 관심 있고 손님들에서 경매 관심 있는 사람이 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괜찮은 물건이 나오죠. 그건 막 몰려요 사람이. 그 사람들 어디서 이렇게 쏟아져 나올까? 다 어디서 불을 켜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부업거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법원에 등록 한 번 더 해야 된다. 예?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경매 대리가 아니고 경매 알선행위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등록 안 하고 그냥 바로 해도 돼 그냥. 법원에 등록할 필요 없어 이건. 공매 물건 알선행위랍니다. 이거 법원에 등록 안 해도 돼. 그냥 하면 돼 그냥. 공매 물건인데 대신 받아줘. 이것도 이게 물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신경도 안 써. 아 그거 그냥 다 뭐 등록 안 하고도 그냥 해도 괜찮아 그냥. 변호사들이 제일 신경 쓰는 건 그나마 경매 전문 변호사가 제일 신경 쓰는 건 뭐예요? 이거 이 시장이에요 이 시장. 경매 물건인데 뭐예요? 예. 이건 그냥 못하게 하죠. 어? 등록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요것이 동그라미 리을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리을번에 첫째 줄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에 이렇게 나왔죠. 경매다 동그라미 경매 동그라미 경매 대상 할 때 경매 동그라미 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대리의 동그라미 대리 하고자 했을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자 어디에 등록하라 법원에 동그라미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죠. 법원에 동그라미요.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등록하는 겁니다. 셋째 줄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여기가 핵심.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앞으로 공부할 때마다 14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14조에 써져 있는 법인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암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암기를 시작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어쩔까? 여러분들은 자 밑줄을 안 긋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중개업이 본업인 건 맞아요. 등록하면. 그리고 나머지 업무는 법인 정도가 아니고 나머지 업무는 법에서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라고 돼 있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법인보다 여러분의 업무 범위가 더 넓어요. 중개업이 본업인 건 똑같아요. 그럼 나머지 업무는 법에서 하지마 하면 안 돼 라고 써져 있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셨을 때 인테리어업을 갖다가 중개업도 하면서 그 사무실에서 동시에 인테리어업을 같이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돼. 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법인은 딱 7가지로 딱 정해졌으니까 그 밖에 건 못하니까 못하는데 도배업을 인테리어업을 근데 여러분들 개인은 어때요? 된단 말이에요. 돼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나는 중개업 우리 남편은 인테리어업 이래도 되고 내가 개인인데 나 중개업 하면서 내가 인테리어 그것도 경력이 있고 자격증이 있다면 나가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개인은 그렇다니. 그러니까 개인이 더 범위가 넓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밑줄을 안 긋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나중에 밑줄 그을 거니까. 자, 고용인 갑니다. 고용인. 166페이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빌라촌에서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데 자기는 여기 학원 출신이네 보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중개 사무실을 해. 그런데 뭐 복비 받는 건 뭐 그렇게 많이 받는 복비는 없어. 빌라기 때문에. 근데 자기 남편분이 이제 공사업자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일감이 생기죠. 빌라는 좀 시간 좀 지나면 또 고쳐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빌라촌이니까 남편은 쉴 수 없어요. 온 빌라를 돌아다니면서 뭐 샜어요, 뭐 다 고쳐. 뭐 방수공사 해주세요, 막 하고 뭐 비세요, 막 다 그런 거 하고 남편이 그래서 돈 벌고. 근데 그 중에 가끔씩 보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주인이 또 이번에 또 저 아파트 또 좋은 데로 또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빌라를 팔고 가고 싶다고. 갖고 있어도 되는데 팔려고 했을 때 이게 빌라가 오래됐기 때문에 20년도 넘고 막 그렇게 되니까 빌라를 팔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 부동산에 와서 이제 가격을 알아보겠지. 이게 빌라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여자 사장님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좀 그 가격에 팔아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 보니까 오래된 빌라야. 그러면 이 여자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오래된 빌라를 팔아주려고 생각도 하지만 어떻게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후려치죠. 이거 사람이 없네. 팔기가 쉽지 않은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좀 싸게라도 팔아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금액 정도 가격을 낮춰갖고 빌라가 정해진 가격이 어디가 있어. 아파트는 또 몰라도. 그러니까 그 가격에 싸게 잡아.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토스. 고쳐봐 빨리. 그러면 이제 막 이거저거 해서 하니까 겉으로라도 새 건물인 것처럼 막 고쳐놓잖아. 그걸 팔어. 그러면 이제 그 차익이 생기겠죠. 1년에 한두 건 하면 연봉 나온대요. 한두 건 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남들이 봤을 때 빌라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복비도 얼마 안 되니까 남들은 자기를 우습게 하는데 자기 행복하대요. 남편이 고쳐가지고 돈 벌지. 자기가 일종의 직접거래입니다. 받아갖고 또 그 차익 남기시. 그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고용인 나옵니다. 고용인. 예, 고용인. 고용인, 부동산 사장님을 이렇게 부르죠. 밑에 있는 종업원을 고용인 이렇게 불러요. 이 말도 참 어렵습니다. 고용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사장님이요. 여기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고용인 그러면 우리가 종업원인데 종업원이란 말도 참 그렇죠. 하여간. 실장님, 과장님 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암기할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이미 공부했고요. 자, 소공은 자격증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들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밑줄 그을 것도 없어요. 자격증이 있는 이 소공은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계약서 같은 거 써주고. 그리고 그거 써줬을 때는 도장을 찍을 의무도 생겨요. 계약서에 도장 찍어줘야 되겠지. 자기가 써줬는데. 그런데 만약에 도장을 찍을 의무가 생기니까 도장을 아무 도장이나 찍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좀 이따 배우지만 등록을 시켜놓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찍을 도장을 등록을 시켜놓고 그걸 찍는 거라고. 아무 도장이나 찍는 게 아니고 나 요 도장 쓰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안 지키잖아.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자격정지로 제재를 받아요. 이게 소공이야. 근데 반면에 보조는 어떤가? 증이 없어. 그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럼 계약서 쓸 일이 없으니까 도장 찍을 의무가 있겠어요? 안 생기지. 뭐 그쵸. 도장 안 찍었다고 해서 막 뭐 정지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의무도 없을 뿐더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죠. 때릴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중개보조원. 불쌍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딱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히 나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것은 이거 모르셔도 괜찮은데 알지 뭐 기억 안 하셔도 괜찮은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나중에 하면. 근데 교육은 구별하셔야 돼. 소공될 때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실무교육이에요? 직무교육이에요? 여기는 실무교육. 그죠? 보존 되려고 했을 때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이건 직무교육이야. 직무교육. 응? 직무교육. 그래서 요것은 꼭 기억하실 거. 수공될 때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 보존 되려고 했을 때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이에요.
나중에 저 뒤에서 교육 또 나와요. 요건 고별하실 거. 자, 그런데 이 고용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다면 자, 첫 번째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둘 수 있다. 대신에 책임은 지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쉴 겁니다. 그런데 좀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가도록 합니다.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혼자 하고 밑에 있는 종업원을 한 명도 안 써도 됩니까? 혼자 하는 사장님도 많아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사장님들은 자기가 그냥 문 걸어놓고 그냥 물건 보여주고 그러니까 약간 좀 불편해, 솔직히. 그래도 어떻게 인건비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 생각해야 되니까 혼자 해가지고 이 정도 뭐 한 달에 한 300-400 벌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남편 직장 가서 벌어온 것보다 더 많이 벌고 남편이 안 버는 게 아니고 벌어. 그럼 또 안정감이 있잖아요. 자기는 또 한 300-400 벌고 뭐 그럼 됐잖아. 더 벌어야 돼요? 아, 더 벌 수도 있어요. 사이클이 좋으면 더 벌 수 있어. 근데 좀 침체기고 거래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좀 이제 그 조금 있지. 좀 벌기가 좀 힘들 수는 있는데 붙이면 다 있는 거니까 어떤 거나. 그래서 이제 둘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죠? 정 두긴 둬야 되겠다 그러면 남편을 두면 돼. 남편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집안일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도와주고 또 그러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두 가지 지켜야 됩니다. 할 때 결격자 아닌 사람을 뽑았어야 돼. 미성년자를 갖다가 저 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미성년자는 결격자죠? 이거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고용신고 하셔야 돼요. 고용신고 관청에다가. 자, A라는 사람을 이번에 면접 보고 뽑았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 종업원으로 쓸 겁니다. 고용인으로 일하게 만들 겁니다. 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용신고.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 고용신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밑줄 그을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관뒀다 또는 잘랐다 그랬을 때 종료신고 또 하셔야 돼요. 고용했을 때는 고용했다고 신고, 잘랐을 때는 잘랐다고 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때는 10일 이내 하도록 돼 있으니까 여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줄 그을게요. 168페이지 가십니다. 가로 2번이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네 줄을 밑줄을 그으셔야 돼. 동그라미 1번에 네 줄. 자, 읽어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을 고용했을 때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죠? 소공 같은 경우는 실무교육, 보조원 같은 경우는 직무교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형광펜. 업무 개시 전까지 요거 형광펜 등록관청에 신고하시라. 이렇게. 이게 고용신고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고용신고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밑에 줄.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도 그때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여기는 또 10일입니다.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하는 거예요. 두 개 바뀌면 안 돼요. 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이 동그라미 1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것만 딱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칠판에 보십니다. 어떤 거냐. 고용신고 들어가죠. 그러면 고용신고는 등록관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하나, 둘,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 자, 나중에는 암기 방법 가지고 암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보세요. 관청 입장에서는 고용되는 사람이 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자격증.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두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용신고되는 사람이 소공이라고 자기가 신고하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증이 있는지 확인. 사무실 오픈하려고 등록 신청해도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있는지 확인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이치. 고용신고 받은 관청은 증이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결격자인지 아닌지 확인. 확인해야 되겠지. 신원조회. 어디서?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자, 세 번째.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 교육 받아야지만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요 세 가지를 확인하신다. 그지?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3번에 세 줄을 동그라미 3번에 세 줄 있죠? 다 밑줄 그으셔야 돼. 읽어볼게요.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고 자격증이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 그죠? 그 다음에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동그라미 3번. 세 가지 확인합니다. 자, 지금 단계는 여기까지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보시는데 오른쪽에 보면 우리 교재에 보면 비교되는 비교하는 그런 그림이 박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비교하는 내용 같은 거 읽으시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정성을 들여서 책을 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거 싹 무시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거 빼고는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학원 나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했으면 뭐요? 이거 다 공부했을 거 아니야, 막. 했는데 시험에도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제껴버리세요. 여러분 고생을 좀 덜 하기 위해서 학원 나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임 부분입니다. 자, 좀 이따 밑줄 그을 텐데 밑줄 긋기 전에 제가 칠판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사례 문제가 요새 잘 나오는데 여기가 사례 문제 판입니다. 근데 사례 문제 나올 때 무조건 사례가 100% 사례가 아니고 이 내용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용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문제예요. 그리고 낼 때 사례 문제로 낼 가능성이 높아. 그 사례 문제는 별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걸 을은 이래야 된다. 이게 사례 문제예요. 을이 누구지? 그러면 찾아봐야 돼, 위에서 적어놨어. 소공을 이렇게 적어놨어. 근데 그냥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꾸물거릴 이유가 없어. 벌써 소공이라고 딱 글자가 찍혀서 나오면 소공 바로 OX를 할 수 있어. 근데 위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을은 이렇게 위에다 써놓고 밑에는 뭐라고 나와? 을은 어쩌고저쩌고. 을이 누구야? 다시 봐야 돼. 그게 사례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끌어버릴 수 있죠. 이것 때문에. 그것밖에 없어.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면 이건 또 다 나오지. 을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을을 고용한 갑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뭐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군지를 좀 정신 차리고 다시 봐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사례 문제가. 내용이 어려워진 게 아니고. 자, 책임지는 내용 요걸 봅니다. 사례 문제로 전형적으로 나오는 건데 작년 문제도 나왔죠.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종업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장님이 계셔요. 이렇게. 그런데 일단 책임지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크게 하나는 민사 책임이에요. 민사 책임 그러면 손해배상 물어주는 책임이고요. 또 하나는 형사 책임입니다. 원래 세 가지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용인이 A예요. 사장님은 B예요. 근데 여기가요. 고용인이 사고 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근데 사장님은 직접 잘못한 게 없어요. 뭘 잘못했는가? 보니까 이 사람이 고용인이 막 거짓말을 친 거예요. 속인 거예요. 손님이 누구냐 하면 C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갑을병 위주로 나옵니다. 저는 A, B, C로 적었지만 C가 이제 의뢰인 손님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고용인 밑에 있는 그 종업원이 C한테 거기 그린벨트에서 풀려 지금 아직 안 풀렸지만 곧 풀릴 거야. 지금 쌀 때 잡아야 돼. 그래서 사게 만든 거예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임야인데 풀리면 대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풀릴 기미도 안 보이는데 속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을 믿고 반신반의했었는데 도장을 딱 찍었지. 근데 사고 나서는 이게 풀릴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다그치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계약서 쓰고 그냥 거래 끝나고 나서는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다 끝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임야를 샀는데 돈이 묶이는 결과가 됐고 속였잖아 지금. 풀릴 기미도 없는 땅을 풀린다고 하면서 사게 만들었으니까. 거짓말한 것은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짓에 들어가요. 그걸 금지행위라고 그래요. 그런 일을 저지른 거야. 대부분 사례는 요게 나와요. 요게. 속인 게 나와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은 이제 손해를 입었겠죠. 돈이 묶이는 바람에 3천만 원 손해 입었다. 이런 것도 입증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생략하고. 어떻게 입증해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3천만 원 손해 났다 이렇게 그래 딱 나와버려요. 그냥 시험지 지문에. 그러면 3천만 원 손해 낸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물어줘야 되겠죠. 물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손해배상 책임이다. 줄여서 손배 책임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다.
여기서 물어줘야 돼. A가. 근데 이 사람 돈이 잘 없을 수가 있단 말이야. 밑에 일하는 사람이 돼서.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고를 치잖아요. 도망갈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갑자기 사라져. 근데 사무실을 근거로 해서 등록을 한 부동산 사장님은 갑자기 사라지기가 힘들어. 거기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하려면 사무실을 얻어놓고 등록을 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장님은 아무래도 근거가 있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하니까 법을 지켜가면서 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데 밑에 있는 소공이나 보정은 어때요? 안 나오면 그만해요. 도망가버리면 그만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사장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종업원을 뽑을 때부터 관상도 좀 보고 뽑은 다음엔 어떻게 해? 감시를 또 잘해야 되겠죠. 자기한테 피해가 돌아오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물어주는데 법조문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고용인이 한 영업상 행위는 이렇게 나와요. 영업상 행위는 고스란히 개업 공인인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문이 돼 있으니까 여기가 거짓말 친 것은 여기가 거짓말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용어 조심하셔야 돼.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고 같은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어. 이 사람이 항으로 치는 거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이 사람한테만 배상 청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여기가 잘못했으니까 여기도 받아내라.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3천만 원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 재판이 혹시 걸리면 판사는 이 사람한테 손해 난 거에 대해서 무조건 다 물어주라고 판결나요. 손해 난 거에 대해서. 물론 주장하는 게 3천만 원이 실제 판결 난 것은 1,00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개공이 물어줘야 돼. 개공은 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근데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신 고용인이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꿨다든지 고용인이 업무하고 관련 없이 누구를 두들겨 팼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사장님이 그런 경우까지 책임지라고 한 것은 아니야. 사장님 돈 벌어주다가 사고 쳤을 때만 책임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때도 손해배상 책임인데 이 배상 책임은 가만히 보면 이게 둘이 같이 책임지게 돼 있어. 이것을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 연대에서 책임진다, 이게. 세부적 내용이 좀 법적 의미가 있긴 하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물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걸 뭐요? 연대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렇게 청구 들어왔더니 판사가 물어줘 이렇게 판결 난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물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도망갔지.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해. 이 사람은 실제 뭐예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책임지죠? 무조건 책임지는 거라고. 이게 억울한 거라고. 무과실 책임이요. 꼼짝없이 책임지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석을 해, 이 조문을. 왜? C를 보호하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뭐 혹시라도 그럴 경우는 거의 없으나 혹시라도 여기 B가 사장님이죠? 혹시라도 길 가다가 A를 만난 일이 발생했다고 쳐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머리끄댕이를 잡아야 되지. 여기를. 너 때문에 내가 물어줬다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내가 물어준 거 다 내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구상이에요, 구상. 진짜 물어줄 사람은 여기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법에 따라 대신 물어준 사람이요. 그 받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대 책임의 끝은 뭔가요? 구상. 구상권 행사의 달인이 누군가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사고 터지면 일단 대신 물어주잖아. 근데 보험회사가 사고 쳤어요?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이렇게 대신 어떻게 물어준 거지. 일단은 대신 물어준 거 나중에 뭐예요? 보험회사가 그 사고 친 그 사람한테 내놔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구상이에요. 연대 책임의 끝은 구상으로 끝납니다. 자, 하나 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아요, 이거요. 형량이 어떻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A가. 근데 우리 법은 B도 처벌한다고 법이 써져 있어요. 이 법이 중개사법 50조예요. 그 50조 법조문의 제목이 양벌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의미가 뭐냐? 둘이 양자가 둘 다 벌 준다는 거예요. 여기 벌 받을 때 여기도 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양벌규정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도 벌 줄 때 징역은 없고 뭐로만요?
벌금만 때릴 수 있어요. 사장님한테는 벌금만. 징역 없잖아. 벌금만 때려. 왜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벌금 때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사장님이 밑에 있는 종업원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밑에 사람 썼으면 좀 감시를 잘하지. 이렇게 거짓말해서 사기칠 그 동안에 뭐 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감독을 잘못했다고. 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빨간색하고. 이건 감독을 잘했어도 책임지는 거예요. 밑에는 감독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거니까 징역형을 때리면 심하잖아요. 감독 정도 좀 잘못한 거 갖고 징역을 살려봐. 이건 너무 심하지. 그래서 때릴 때는 뭐만 때려요? 벌금. 징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만히 보면 감독 소홀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니까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에요? 자, 이 말 의미를 잘 이해하시는지 몰라.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은 실수로 그랬거나 고의로 일부러 그랬거나 그랬을 때 책임지는 걸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일부러 그랬거나 실수했거나. 무과실 책임은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닌데도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책임이죠. 그래서 무자로 시작해요. 무서운 책임이라고. 여기는 과실 책임이잖아. 과실은 실수했거나 그것도 잘못이야. 응? 아니면 일부러 그랬거나 이렇게. 우리 큰 놈한테는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실수로 해가지고 동생을 갖다 이렇게 책을 쓰러뜨렸다든지 지나가다가 실수해가지고 핸드폰을 떨어뜨렸잖아. 그러면 꼭 하는 소리가 뭐냐면 실수라는 거야. 실수는 잘못이 아니에요? 실수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얘기해 주거든. 야, 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수로 그랬다고 해도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그래라. 이 얘기를 꼭 해주는데 그거 교정이 안 돼요. 맨날 첫 마디가 뭐예요? 실수로 그런 거라고. 실수로 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잘못이에요. 이게 실수로 한 거야. 실수도. 그러면 고의로 그런 건 더 책임지지. 그런 의미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이제 진짜 쉴 거예요. 이제 사장님이 종업원한테 감독을 했어. 어떻게 감독했냐면 밤잠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감독했어. 잠자고 있는 종업원을 갖다가 눈을 부릅뜨고 귀신같이 감독을 한 거야. 24시간.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감독을 못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본 건데 그런데 사고를 쳐버렸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물어주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벌금으로 얻어만다고 하면 여기 너무 여기 사장님은 억울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책임이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벌금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없으면 잘못한 게 없으면 실수도 없으면 벌금 때리면 안 된다. 그죠? 여기 실수가 없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줘도 괜찮아요? 실수가 없다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괜찮아요, 사장님? 손해 난 거에 대해서 해줘야지. 그건 위하고 그래서 다른 거 성격이. 이건 실수 안 해도 손해배상 해주고 물어줘야 되는 거지. 무과실 책임이니까. 위에는 무과실 책임, 밑에는 과실 책임. 조금 복잡한데 이제 요 내용을 두고두고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이게 케이스 사례로 딱 나와. 가불병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한 군데입니다, 밑에가. 네. 자, 쉬겠습니다.